방금 소개받은 장만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기초강연 내용은 효와 죽음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삼박자 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좀 들으시는 분이 이제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이 효를 삼박자 효로 정의해봤습니다. 요약하면 부모 생전 시의 효, 임종 직후의 효, 그리고 부모 사망 후에 추모를 포함한 삼박조효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효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님 중 한 분이 그 투병 생활부터 임종 전까지 효가 상당히 어려운 그 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일본 상황과 중국 상황도 이렇게 좀 가미해봤습니다만은 이 중에 중국이 사회주의 이념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고취하는 그 홍색 관광은 포함하지 않고 주로 일본의 상황 등을 좀 가미했습니다. 이제 서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합니다. 피해라고 해도 피할 수가 없죠. 죽음에 따른 장례는 그 또한 효행의 한 부분입니다. 장례 제례와 같은 그 효행 실천은 혈연을 통한 자기 존재의 영속성과 후손들에 대한 교육에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 속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효 실천을 위한 지혜와 후손들에게 전하는 현인들의 해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고전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면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이 통시적인 텍스트입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는 일입니다. 효행 실천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부모의 투병 생활에 따른 이 간병과 임종 직전까지 효행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가 더 상당히 진전됐을 경우 정말 그 필설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언론에서도 이 간병살인이라는 용어가 눈에 띌 정도로 효 실천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8페이지를 보시면은 역사서에 수록된 우리 조상들의 효가 있습니다. 효와 관련된 장례 문화는 죽은 자와 산자의 연결고리에서 나타나는 추모 행사 등 재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과거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독서 3품과의 그 내용은 국악 졸업생들의 유학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 과목에 효경이 들어간 것을 볼 때 우리 조상들의 효경에 대한 의미 부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련희 삼국유사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효에 관한 그 편린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총 5권 9편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마지막 편은 효선편입니다. 효도와 관련된 설화를 모아놓은 내용이죠. 다음은 일송록입니다. 일송록은 왕의 하루를 기록한 일기입니다. 약 151년간의 조선 임금의 국정에 관한 재반 사항들이 필사본으로 기록된 일기입니다. 이 기록은 국보 153호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세자, 세손들이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에는 부모를 포함한 왕과 어른에 대한 효도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세손의 제일 의무는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왕제의 통치 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국왕 취임 이전 세자나 세손은 효 교육을 철저히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효의 기록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왕명 출락과 행정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것입니다. 즉 조선시대 국정 결과에 대한 그 사료이죠.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죽음에 대해서 숭고하게 생각하였고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노트북 등을 통해 조선왕조 실록을 검색한 후에 효도라는 글자를 입력하면은 총 2000여 건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각 시대의 국왕들이 효도에 관해 각 사건별 언급한 내용들로서 이 통치 이념으로서도 효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종 10년 10월에 기록을 보면은 세종이 진주 사람 김하가 그 아비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여러 신하를 소집해서 이 방법을 논하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직작한테 이르기를 이제 세상 풍속이 박악해서 심지어는 자식이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 자도 있으니
효행력을 간행하여 이로써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쳐 주려고 생각한다. 전에 편찬의 24인의 효행에다가 또 20여인의 효행을 더 넣고 전조와 삼국시대의 사람으로 효행이 특이한 자도 또한 모두 수집하여 한 책을 편찬해서 이르도록 하라 하되 집현전에서 이를 주관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이 존속살인의 결과가 효도 관련 역사에 기록된 이러한 사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과 관련해서 불효자와 효도와 배움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게 된 배경은 무학자의 존속살인 원인이 배우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해서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부모 생전시와 사망의 효를 포함한 삼박자효 관련 내용입니다. 삼박자효란 첫째, 부모가 건강하게 생존할 때의 자식의 효와 부모가 투병 생활을 시작해서 임종 직전까지 효, 두 번째, 부모 임종 직후의 효로 장례식과 유품 정리 등을 통한 자녀에 대한 효 교육, 셋째, 부모 제사 또는 추모식을 통한 효 교육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효행은 부모가 투병 생활을 시작해서 임종 직전까지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자식은 물론 며느리와 사이까지 총동원돼서 병실에서 교대로 철야를 하는 등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박자효는 11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에 부모가 건강할 당시 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효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한 소통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랑킨이 의사소통의 구성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개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이 중 듣기가 45%이고 말하기가 30%, 읽기가 16%, 쓰기가 9%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언어학자의 연구 결과 중 듣기가 45%나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페이지를 좀 넘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자가 기거하는 주택 환경을 고려해서 외로움과 역할 상실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색채학 기법을 통한 심리 치료도 유익합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색채학 기법은 고령자들이 거주 공간과 유족들이 심리 치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함이 염망됩니다. 일본에서 2010년에 발간된 부모가 죽기까지 하고 싶은 5가지 일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부모 생전에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현재 60대라고 하면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날은 55일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남은 여명을 20년이라고 보면은 1년에 설날과 추석, 연말, 부모의 생신 등 6일과 하루에 함께 보내는 시간을 11시간 정도로 간주할 때 약 55일이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해 이 책에서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55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병 생활에서 임종 전까지 부모님에 대한 효입니다. 삼박자 효 중에 자식 입장에서 심적, 신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부모가 투병 생활을 시작해서 임종 전까지 기간입니다. 이 세간에서는 흔히들 9988334라는 말이 송년회 건배사로 회자되곤 합니다.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앓다가 4일 만에 죽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불행한 자살자를 제외하면 죽음은 신의 영역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선 부모의 투병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선결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언론에 기사가 되는 이 간병살인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독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간병살인이란 간병이 원인이 되어서 삶이 곧 지옥이 된 상태에서 저지른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 간병을 위해 직장에 사표를 낸 후 10여 년 정성껏 모시던 어머니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례를 통한 효입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1%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사망자는 증가하나 조문객은 감소합니다. 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에 의해서 노노 장례의 경우에는 조문객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이 장례의 소형화와
양극화 그리고 탈정교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객이 감수하면은 장례에 들어가는 경비와 장례 행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장례식에도 의식 집전을 위해 의뢰하던 종교인 초청도 하지 않는 등 탈정교화도 상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의 가족관과 사생관은 우리가 6년 후에 직면하게 될 초고령 사회를 포함한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것은 일본의 기층 사회의 변화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까지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방안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 중간 부분이 임종 후 유품 정리를 통한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가 치매 증세가 있어서 노인병원에 입원하거나 돌아가신 이후에 가제도를 치우거나 그 정리를 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친가편이란 자식과 따로 사는 노부모나 돌아가신 부모의 오래된 가제도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식들이 노부모가 살던 가제도구를 정리하면서 추억의 사진과 물건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핏줄의 동질성을 재인식하고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지난 삶의 흔적을 통한 인생의 지혜와 그 집안의 역사를 가르치는 소중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제사 또는 추모식을 통한 자녀 교육 부분입니다. 이 노노 하계편 9장을 보면은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삶의 마감을 신중히 하고 조상을 추모하면은 백성이 더욱이 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모 장례식이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정성으로 치르면은 더욱이 두터워진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수많은 전통 문화들이 사라졌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모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해서 예기의 제2편을 보면은 부모 제사를 지내려 하면 효자는 준비 단계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먼저 그 일에 대해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인을 보내드리는 장례와 그리고 조상에게 드리는 제례도 인간만이 가지는 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 기록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시대에 설치된 국영장의소인 기우서의 존재가 있습니다. 기우서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입니다. 조선시대 국영장의소인 기우서의 존재와 역할은 현재 시대에도 이 장례는 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극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당시에 재력가와 권력 가문의 장례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도 1년의 마지막 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효문화의 확산을 독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문화는 통시적이고 통규적이고 통념적이지만 효를 위한 장례 문화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명해서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부모님에게 마지막 효도를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슬프지만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엔딩 디자이너가 되어야 하고, 엔딩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주위에 많은 지적과 격려와 그리고 무언의 가르침을 즐겨 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에 자녀가 해야 할 효의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효문화 풍속도는 부모가 부유하면 자식들이 경쟁적으로 용돈을 올려드리려 하고, 부모 건강이 나빠지면 유산 상속을 겨냥하여 서로 모시겠다는 등 부모 용돈마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 유효, 무전 무효로 변질되어가는 현 세태를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한간에는 유산을 일찍 물려주면 굶어 죽고, 늦게 물려주면 자식들이 눈총에 말라 죽고, 안 지면 맞아 죽게 된다, 이런 말이 흉행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효행 실천은 부모와 자녀가 연결고리에서 나타나고 나타나야 할 최고이자 최선이며 최상의 가치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은 핏줄로 연결된 동질성과 함께 간병을 하는 효행 속에 눈물과 땀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효행 실천을 위해서는 시대 상황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합니다. 효문화 콘텐츠란 인간만이 가지는 인류 최고의 스토리로 실천 과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자식 입장으로서는 부모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낡은 가재도구를 정리해 드려서 부모의 안전을 기하는 것도 마지막 효도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투병 생활을 시작해서 임종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서의 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효는
부모를 행복하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은 부모도 남은 가족도 납득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제도가 있죠. 이 간병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인지나 개선이 진행되어 왔고,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적 효의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는 부모의 존엄스러운 임종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품격과 존엄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과 남은 가족들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75세의 후기 고령자 경우 사인이 암인 경우보다도 뇌졸중이나 치매 등의 만성 증상이 많습니다. 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네덜란드나 벨기에처럼은 아니라도 현재 세대에게는 효를 위해서 소극적 안락사도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입을 통해서 음식이나 약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병원에서는 본인과 유족들이 동의하에 인체의 자연 흐름에 맡겨 환자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사망 후의 효입니다. 현재 장례는 고인을 위하기보다는 남은 자들을 위한 예식 공간만이 아닌 사교 공간의 장의로까지 변해가고 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천편일률적인 틀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인을 위한 그리고 남은 유족들을 위한 장례다운 장례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와 죽음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종교와 감염 위험이 종식된 이후 신자들이 종교인에 대한 종교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대면 접촉과 사회적 거리 유지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효행 실천과 종교 행사의 참가에 대한 열의가 감소되고 그 일환으로 탈종교 사태도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것은 종교 분야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원격 수업 증가 사례는 고등교육 분야와 디지털화 병력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교육의 온라인화와 디지털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혐오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2020년 즉 초고령사의 진입이죠. 이 초고령사의 진입 이후에 가정 등에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로봇과의 동거 등을 포함한 변화된 효행 실천의 모습을 상정해야 합니다. 효 문제와 직결되는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와 치매 등 각 가정 내 앞으로의 이 산적한 과제는 인공지능이 바꾸어갈 사회 변화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향하는 웰다잉 운동 역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죽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에 또 한 번의 이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지 않도록 밀접을 피하고 정기적인 실내 환기, 그리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효 실천이란 작은 것에서부터의 시작이 요구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주 문안 전화, 손자 손녀들의 성장 모습과 부모님의 관심사항을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작은 정성에서 감동을 받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